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셀프 리더의 새로운 도전을 같이 학습할 신계수 소장입니다. 성공은 대개 결과라고 우리들이 많이 판단을 해요. 그러나 성공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성공이 왜 과정일까?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본다면요. 일단 성공하려면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그 삶의 이유, 그 삶의 목적,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만이 내가 첫 발걸음을 뗄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커서 내가 뭐가 될 거야? 어떤 삶을 살아갈 거야? 이것이 정립이 안 되게 되면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주도적으로 당기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대응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삶들은 대단히 피곤하죠. 또한 성공이라는 것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몰랐던 잠재 능력을 찾아서 발휘해야 되죠. 우리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요. 스스로가 자포자기한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해봄으로써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대개 혹자는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활용하는 그 잠재 능력은 불과 5%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95%는 활용하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 세상에 가서 95%가 활용이 되나요? 만약에 딴 세상이 있다면 그 95% 중에서 또 5%만 활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과감하게 잠재 능력을 발휘하려면 도전을 해야죠. 돌아가신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종 회장님께서는 너 해보기나 했어? 이게 도전정신이잖아요. 불굴의 도전정신을 가지고 세계적인 대기업가로 성장을 했고 한국이 그 건설 또 조선 부분에서 커다란 입지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셨잖아요. 과연 돌다리로 두들겨보고 가는 그런 타입이었다면 과연 커다란 그런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요. 잠재 능력을 발휘를 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성공했다 그래요? 그냥 내가 많이 모아놓으면요? 집도 여러 채고 요사이 뭐 매스컴에 나오는 거 뭐 다주택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집도 여러 채고 또 코인 투자도 많이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 돈 쌓아놓고 그러면 그 집안이 화목한가요? 아닙니다. 아주 부유한 집안과 아주 가난한 집안은 좀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가 교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교감을 하더라도 의견 차이가 발생을 하죠. 또 갈등이 있어요.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좀 빚을 덜 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요. 없는 사람들은 내가 빚이라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실천을 통해 갖고 남에게 뭔가 도와줘야 이게 성공이라는 거죠. 성공했다. 그럼 남을 위해서 내가 얼마큼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양보했는가. 이런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하는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효과성과 효율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효과성과 효율성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가운데 글자만 틀려요. 그런데요. 저기에 효과의 과자는 결과예요. 결과를 중시하느냐, 효율은 과정을 중시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면 효과성은요, 주로 어떻게 됐는지 관계없어요. 너 몇 점 받았어? 이게 효과성이에요. 결과만 따지는 거예요. 효율성은요, 너 어떤 부분을 주로 공부를 했어? 이게 효율성이에요. 양보다 질을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생은 효과성
철학을 가진 분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요. 남보다 항상 비교 잣대가 있어요.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항상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내가 달성을 하면 나의 삶은 행복하다고 느끼죠. 그런데 남에 비해서 더 늦게, 더 적게 달성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열등감을 갖잖아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도 치질이도 없어가지고 태어날 때 부모님 복도 없었는데 어떻게 만나도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또 애들 다 키워서 독립시켜놨더니 코빼기도 안 베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삼복이죠. 예, 부모 복, 배우자 복, 자식 복. 그 세 개의 복이 다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로 효과성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옆집 아이는 용돈을 30만 원 준다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그래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조직사회에서는 내 개인이 아니고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조직사회에서는 다른 조직보다 더 빨리, 더 높게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그래서 다른 회사보단 더 사이즈가 크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회사를 자꾸 새로 만들거나 인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부실기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사이즈. 우리 집은 너희 집보다 더 커. 하니까 대출받아서 집 사고 집값 떨어지면 이제 경매 넘어가고 자꾸 뭔가 사이즈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는 종업원이 500명이야, 600명이야. 그래서 사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뽑아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이 할 일 자체도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어려운 그 손해를 겪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최근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들이 대단히 힘들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행 관련되는 산업이죠. 여행 산업, 항공 산업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항공사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또 어떤 항공사는 아예 M&A가 돼가지고 흡수를 했다가 너무 부실한 것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다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행사의 경우는 오히려 전 직원들이 뭐 재택근무를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무급식도 하고 이것이 문어발식으로 인원만 팽창시키는 그 효과성을 가진 철학을 가진 이런 분들의 경영 철학이 아니었나. 그리고요 또한 경쟁 우위예요. 매출액 재계 매디. 뭐 성적이 뭐 몇 등. 우리 신랑은 월급을 얼마 받아. 우리 집 규모는 어느 정도야. 우리 차는 몇 년도에 나온 차야.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다 효과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철저하게 품질이에요. 내실을 따지는 거예요. 외형을 따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여유롭고 더 행복하게 살라고 하죠. 그래서요 항상 건강하고 또 자유롭고 또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해나갈 수 있는 자아실현. 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남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내가 해주면서 하는 거는 모습이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인생의 주인공은 아니까 내가 의지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행복이죠. 네. 그리고 또 나보다 어렵거나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기여, 봉사정신, 이런 것도 정말 행복의 그 성취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제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는 매주 목요일날 오전에 그 사당동에 있는 모 복지관에 무료 급수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항상 2시간씩 봉사를 했어요. 그럼 가서 제가 하는 역할은요. 미리 배식을 하기 전에 거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이 있지 않고 주로 노숙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끼 밥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관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한 독지가들의 어떤 후원이나 이런 걸 가지고요. 무료 급식을 해요. 그러면 도착하게 되면 한 10시 반까지 도착을 하면 이제 하는 것은 미리 청소하고 그다음에 반찬 만들 때 뭐 제가 요리를 잘 못하니까 무 씻으세요 그럼 무 열심히 씻고 그다음에 쌀 씻으세요 그럼 쌀 씻고 바닥 청소하고 뭐 이런 거 주로 하다가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배식대에 앉아가지고 쫙 이제 줄을 서죠. 이제 밥 나눠주는 사람 반찬 나눠주는 사람 다 있는데 저는 뭐냐면 이제 잔반 처리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제 배식구, 퇴식구죠. 다 먹은 음식거기 가져오면 배식판에다 가지고 식판에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 받아가지고 탈탈 털고 그 다음에 옆에다 넣어주면 이제 설거지 팀으로 넘겨주면 설거지하고 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쭉 하고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그럼 어떤 분들은 그 전날부터 못 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식당은 이렇게 수목금 이렇게 배식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운때가 안 맞으면 밥을 못 드시나 봐요. 막 허겁지겁 드시고 그냥 여기도 밥을 한 2개 묻혀갖고 와갖고 밥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또 더 드리고 정말 그 훈련소에서 장병들이 먹는 밥보다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될 때는 초창기에는 이제 모여서 밥을 먹는 게 위험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때는 비닐봉투에다 싸서 드렸어요. 비닐봉투 하나엔 밥, 하나엔 국, 하나엔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절대 모여 드시지 마시고 따로따로 드세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찬바람 불 때. 꼭 어려운 사람들 이거 음식 제공하면서 쫓아내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설거지 안 하는 기쁨이 있는데 설거지 안 하고 청소 안 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어딘가 내쫓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했는데 그것도 또 결국은 이제 못하게 돼가지고 그분들은 과연 어디 가서 식사를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직접 가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작지만 내가 후원이라도 해야겠다. 물론 크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조그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제 자신이 여유롭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나눔이라는 것은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항상 같이 한다는 것. 이게 진정한 그런 평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조직 내에서는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조직보다는 더욱더 가치 있게 우리 다 행복해지자. 회사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우리 직원들의 성공이다. 라는 가치관을 갖고 또 초인류의 기업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매출이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이익이 얼마다. 얼마 이윤이 남았다. 그리고 생산성이 더 좋아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기업들은 매출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해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되게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제 비지급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요식업, 음식업 계통들은 상당히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조직원들의 삶의 질, 즉 오너 자체가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근무하는 우리 가족들, 패밀리, 파트너도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걸 추구하는 것은 바로 효율성입니다. 자, 효과성과 효율성 비교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함께 실천하기 위한 모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영문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STCC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셀프 리더가 되면 많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럼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주변에 유혹이 많습니까? 내일부터 하자. 오늘까지만 쉬고. 또 내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 오늘 하루만 더 쉬자. 또 조금만 시간을 줄이면 안 될까. 또 친구 만나고 와서 하면 안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민하고 행동하려던 그 시간에서 잠깐 멈춰서 가지고 내가 이 생각을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것이 나에게 적합한 건지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온전하게 집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멈춰서 생각하고 선택한 후 집중하자. 우리 누구나 다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몇 시에 출근을 할까, 오늘 특히 여성분들 오늘 뭘 입을까. 그리고 저도 물론 나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오늘 어떤 타이가 나한테 어울리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대봤다 저것도 대봤다 선택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한번 선택했으면 과감히 타이를 매는 거죠. 또 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top, think, choose, concentrate. 어려우세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멈춰서 생각하고 선택한 후 집중하자. 네네네. 그래서 짧지만 매일매일 이걸 습관하시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좀 더 내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발전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요, 또 발전할 수 있는 여건도 돼요.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여유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생각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세운 목표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죠. 구체적인 목표를 내가 자꾸 떠올릴 때 이것이 이미지 메이킹이 돼가지고 그것이 내가 성공했을 때 그 모습, 내가 지금 힘들지만 조금 참고 성공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떨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존경하고 또 내가 그들에게 내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즐거움, 이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실행에 열심히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결과도 분명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목표가 분명하면 결과도 분명해요. 그런데 목표가 불분명하면 결과도 불분명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결과가 없어요. 희미하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 같지만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물에 빠지면요, 지푸라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못 잡고 그냥 허우적대기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지면서 정말 헤엄이라도 쳐갖고 내가 살아나와야지 이 생각을 하고 물에 빠질 때는 주변을 둘러보기 때문에 내가 지푸라기가 어디 있는지 뭐를 잡아야 될지를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수영장에 갔다가 아이들이 그 워터피어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영을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갔으니까 아이들 목 높이 돼도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신을 숙이만 하면 전혀 제가 위험에 빠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같이 미끄럼틀을 올라가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데 머리부터 내려오는 바람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당황했어요. 야, 이러다 빠지면 안 되는데. 응?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허우적 되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애들이 내가 일어나고 나오니까 깔깔대고 웃는 거였어요. 야, 너희들은 아빠를 못 볼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니? 그랬더니 아빠, 우리한테도 여기밖에 안 와. 아빠는 키가 큰데 그냥 서 있으면 되지. 왜 그걸 살겠다고 이제 허우적대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거기에 그 수영장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허리띠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제가 가장 맛없는 물이 그 물이었어요.
평상시에 목이 마를 땐 얼마나 물이 맛있습니까? 청량제가 되고. 그때 물은요, 정말 그렇게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은 물이었어요. 예, 또 한 분은 태국 여행을 하는데 꼭 그 보트를 타고 이렇게 가족이 여행을 하면 뒤집잖아요, 이렇게. 예, 뒤집어가지고 일부러 뭐 장난하는 상황을 하는데 시시당분했어요. 팁을 좀 더 줄 테니까 절대 뒤집지 말라고. 예, 그랬더니 팁은 팁대로 받고 결국 마지막에 뒤집더라고요. 근데 이 뒤집는데 상당히 낮은 바다에 뒤집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낮다라는 생각보다는 수영을 못하니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그 옆에 보트 옆에 줄이 있잖아요. 줄. 그 줄을 놔버리면 내가 편하게 있다가 등이 닿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는 보트 밑에 깔려버린 거예요. 보트가 내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보트 무게도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제가 또 맛있는 이 바닷물을 그 바닷물은 일반 수영장물도 아니니까 그렇게 정말 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인생이 이렇게 짜구나. 이걸 터득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이들과 더불어서 제 아내까지 어쩌면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한테. 그래서 남은 그 일정이 정말 유쾌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가장으로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제가 들켰다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힘든 여행을 하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표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물에 빠지더라도 물을 덜 먹는다는 겁니다. 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항상 목표가 원만하게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것이 분명 내가 바라는 것인데 왜 아직 못했지? 왜 아직 내가 성취를 하지 못했지? 그럼 성취하지 못한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한 사항과 조건이란 무엇일까? 내가 정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나? 조건이었나? 정말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못했는지, 아니면 환경과 주변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못한 건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또 세 번째는 내가 아직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목표에 대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는 것은 그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어려운 점이 있게 되면요,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죠. 어떻게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경우도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르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집중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뒤로 하고 어쨌든 쉽게 가려고 해요. 고통스럽지 않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해요. 아침에 수면 시간을 주면서 일찍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거절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한 이유를 충분히 알면서 내가 그걸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물이 있으면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요, 결국 성공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고 실패를 많이 해야 그 실패의 정상이 성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걸림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장애물에 자꾸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에요.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걸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자,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장애물이 있으면 항상 바닥점이 있으면 꼭지점이 있습니다. 자, 내리막길이 있으면 항상 오르막길이 있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저는 약 7년 전에 제가 뒤늦게 마라톤을 시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군에 입대할 때가 돼서 이제 훈련소에 제가 논산훈련소에 데려다 줬어요. 저도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아이를 거기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뒤돌아가면서 그래, 너도 힘들게 생활하고 하니까 나도 뭔가 새로운 걸 해야겠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시간을 줄여서 이제 내가 여유 시간을 빼가지고 운동을 해야겠다. 그 운동 중에서 제일 힘들면서 보람 있는 게 뭘까? 찾았더니 그게 마라톤이었어요. 그게 마라톤이었어요. 그래서 마라톤 동호회에 들어가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 8시에 항상 모이는 장소에 모여가지고 기초 훈련하고 10km씩 열심히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약 한 8월 초에 저희 아이가 군대를 갔으니까 이제 마라톤 동호회에 들어간 것도 8월 초였어요. 그리고 불과 약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어린이 대공원에 과천에 그 서울 대공원에 혹서기 마라톤 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혹서기 가장 더운 때 마라톤 풀코스를 이제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는데 그냥 참가하면 다 들어올 수 있대요. 제한 시간이 7시간이라는 거예요. 제한 시간이 충분히 시간을 준대. 그래서 뭐 걸어가지고 7시간이면 뭐 내가 뭐 이까짓 거 못해 하고 과감히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여기다 뭐 배번도 하나 붙이고 하니까 뭐 제가 국가대표나 된 것처럼 막 이래갖고 처음에 뭐 과천 대공원의 운동장을 돌고 그다음에 코스로 해갖고 하는데요. 이제 42.195km에서 한 7km 정도까지는 어떻게 버티고 찔뚝찔뚝하면서 이제 반은 뛰다가 반은 걷다가 주로 이건 뛰려고 내가 참석한 게 아니고 주로에 놓여 있는 간식 먹으려고 뛰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뭐 물 먹고 바나나 먹고 초코파이 얻어 먹고 또 뭐 여름철이니까 뭐 수박 한 채 얻어 먹고 이제 그 재미에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7km 나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갖고 나중에 무릎을 걷기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 근육통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발바닥도 붓고 그래가지고 찔뚝찔뚝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42.195km를 다 완주하고 들어갔더니 그냥 저쪽 가서 밥 남은 거 있으면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에서 7시간 동안 그렇게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대공원역에 계단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내려갈 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거꾸로 내려가는 이유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처음 거꾸로 한번 내려가고 집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갖고 좀 맨솔에다 바르고 얼음 찜질하고 한 3일 동안 꼼짝없이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구체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세부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아예 제가 트레이너한테 레슨을 받았어요. 레슨을 받고 뭐 주법, 뛰는 거, 뭐 이런 손동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그 해 춘천의 조선 마라톤에 데뷔를 해가지고요. 그때는 무려 5시간 1분에 한 2시간을 제작한 거죠. 그리고 춘천 가서는 한 번도 안 걸었어요. 계속 하다못해 제자리 뛰기라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완주를 했어요. 심지어는 군에서 제대한 저희 아이까지 데리고 제가 부자 마라톤을 3회 정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 이까지 뭐 이게 어려워 뭐 딱 그러면서 저를 아주 우습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순발력은 없지만 지구력은 있잖아요. 마라톤은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하프 한 반 정도 뛸 때까지는 애가 뭐 저를 막 끌고 가더라고요. 막 간식도 챙겨다 주고. 근데 반환점을 딱 돌고부터는 제가 이제 야, 넌 제대한 지가 얼마인데 벌써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니 하면서 제가 이제 바나나도 하나 더 갖다가 먹이고 물 먹이고 막 주물러 주고 하면서 같이 어깨 동무를 하고 이렇게 완주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동호회 같은 일원들이 자기가 정말
저한테 부러워하는 게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 마라톤에 한번 해보겠다는. 이거 자식들하고 같이 마라톤에서 풀코스 기록에 관계없이 골이 난다는 게요.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로에서 뛰는 것들은요, 제한 시간 넘어가면 뒤에서 호루라기 불어요. 왜냐하면 교통통제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호루라기 불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강제로 버스 타야 돼요.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다녀야 되는데 언제까지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면서 이게 호루라기 부는데 그냥 뒤에서는 호루라기 불지 버스를 안 타고 싶지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내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남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내 마음속을 깊이 성찰해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왜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가 진정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도 세웠고요. 또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알아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내가 장애물을 피하면 되겠다, 아니면 장애물을 건너뛰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제가 알았어요. 근데도 목표 달성을 못해요. 왜 그래요? 아니에요. 시한이 없어요. 마감 시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걸 계획을 세워야죠. 그렇죠. 달성 시한을 정해놓고 그럼 달성 시한이 제가 42.195km를 4시간 안에 뛰어보려고 보통 이제 서브4라고 얘기하거든요. 4시간 안에 뛰어보려고 계획을 세웠더니 이게 1km를 뛰는데 약 3분 45초의 평균 래프타임으로 가야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뛰면서 계속 시계를 보는 거죠. 내가 요 정도 시간이면 되겠어. 요 정도 시간. 왜냐하면 마라톤은요,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다 중간에 포기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막 달리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속도를 줄이면 천천히 또박 이렇게 가져야만이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말 나온 김에 저는 최고 기록은 4시간은 못했고요. 4시간 15분까지는 뛰어봤어요. 4시간 15분이면 1km에 한 6분 페이스 정도? 막 그 정도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한 10번. 그리고 그 뒤에는 이건 내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여기까지 나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업혀 오거나 버스 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정상에 올라갔을 때 반갑게 은퇴하는 그런. 그래서 이 달성 시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달성 시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내가 장기 계획, 중간 계획 등을 세워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성 시간이 있으면요, 긴장감, 내가 쫓기잖아요. 그럼 막 신체적으로 긴장감이 있죠. 등에서 땀 나잖아요. 그렇죠. 자, 시험을 볼 때, 이제 끝날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어때요? 갑자기 막 그냥 막 긴장하잖아요. 막 긴장하고 생각이 안 나던 것도 갑자기 막 생각이 나죠. 물론 그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그건 별개로 갑자기 막 생각이 나요. 뭐든지 일단 칼은 채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막 우리의 몸도 바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죠? 두 번째, 달성 시한은 내면의 도전 의식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우리가 달성 시한이랑 있으면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죠. 네, 우리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분치기, 초치기 다 해보셨잖아요. 그냥 집중도 안 하던 게 그냥 슥슥 넘어가요. 그냥 이게 기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어쨌든 팍팍 한 권을 막 그냥 다 떼요 그냥. 그리고 또한 달성 시간은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요. 우리가 안 해봤던 거를 새로운 것들을 자꾸 하게 만들죠. 창조적인 정신.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저렇게도 한번 해볼까. 집에 문이 잠겼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집 열쇠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이 집을 어떻게 들어가지? 분명히 내가 술을 먹고 왔으니까 지금 전화하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러면 집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기발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야단을 맞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가지고 음동 다 털어서 장미꽃 뱃송이를 사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택배로 위장을 해서 택배입니다라고 해서 배를 누르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는 것을 쫓기면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죠. 몸만 바쁘게 살면 우리 몸도 건강해져요. 자꾸 많이 움직이잖아요. 또 정신적으로도 두뇌 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해져요. 그래서 목표의 포기가 아닌 상황에서는 달성 시간은 반드시 재조정하고, 또 달성 시간이 너무 쫓길 것 같으면 우리 행동 계획을 다시 수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 계획 수정하는 걸 내가 한번 목표 세워놓고 그 계획을 수정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낙오되는 것보다는 행동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엄마 100점 맞으면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장님, 이번에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저희 투표 보너스 있죠?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요. 수립한 행동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열정이 필요해요. 계획도 세웠어요. 또 그 계획에 있는 걸림돌을 찾았어요. 또 달성 시간까지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간까지 다 정해놨으니까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있죠. 의욕.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열정을 갖게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얻을 이익은 무엇이고, 또 손해보지 않은 그런 손실, 이건 무엇일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손실도 있겠죠. 잃어버릴 손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안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얻은 이익도 있죠. 이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이 결국 나에게 욕구를 자극시켜서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집중하게 하는 열정을 불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나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행동을 유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가지고 없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기대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는 과감히 빼버려야죠. 접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진정 내가 해볼 만한 가치인가?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도전할 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반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계획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함께 역동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동기, 열정이 생기게 하는 건 뭡니까?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자극을 줘야 돼요. 자극은요, 웬만한 자극 갖고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면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한 자극이 돼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알람시 하나 갖고 안 되잖아요. 2개, 3개 휴대폰 점점 더 강해지잖아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죠. 그래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적응이 돼가지고 꺼놓고 그 몇 개 되는 것도 다 끄고서 다시 또 이불 덮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성과를 가지려면요, 여기에 제시해드리는 3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단 성과를 얻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성과를 내겠어요? 그 다음에요, 그 능력만 있으면 뭐합니까? 의욕이 있어야죠. 의욕은 다른 말로 우리가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주변 환경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동기부여란 무엇이냐? 특정한 자극을 줘가지고요. 그 자극은요, 말로 자극을 줄 수도 있죠. 이거 우리 정신적 스트로크죠. 그 다음에 우리 신체적 스트로크도 있죠. 안 되면 때려서. 뭔가 자극을, 신체적인 자극을 줘가지고 꿀밤을 줘서 이렇게 해갖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아침에 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불을 걷어치잖아요. 자극을 주잖아요. 갑자기 찬바람이 불고 문을 열어놓고 일어나게 돼요. 이런 자극을 줘가지고 목표하는 행동이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는 거. 목표하는 행동을 달성하게 하는 그런 힘, 이게 동기부여예요. 물론 동기부여도
부정적인 동기부여를 자꾸 하게 되면 면역이 생겨가지고요.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자, 동기부여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상을 이용한 동기부여가 있어요. 자, 당나귀가 있는데 당나귀 앞에 홍당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당나귀는 자기 자신이 배가 고프고 홍당무가 크고 뒤에 짐이 가볍다고 생각하면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 효과는요, 일시적이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용한 동기부여예요. 당나귀가 있는데 짐을 싣고 있어요. 이번에는 홍당무를 주는 게 아니고요. 당나귀가 열심히 걷지 않으면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당나귀가 상당히 신경질적이 되고 나중에는 에휴 어차피 뭐 나는 맞고 사는 이제 마생이죠. 인생이 아니고 마생이 돼가지고 이게 단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매도 맞고 자라게 되면요 더 이상 매는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거 역시 상당히 단기적이에요. 가장 강력한 것은 태도의 변화를 이용한 동기부여예요. 가장 지속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태도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과거에 오래된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태도를 바꾸게 되면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가장 큰 보상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자아실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구나가 다 예외 없이 인생을 자기 각본을 토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려서 부모님의 가르침 또는 의미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분의 삶을 보고서 자라나서 그것이 경험이 돼가지고 나도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태도가 형성이 돼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각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 에릭 번은 바로 인생 각본을 우리 인생은 이 연극과 같다, 드라마와 같다 해가지고요. 드라마에 세 가지 요소가 있듯이 바로 인생에도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대본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각본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만들어낸 그 삶의 공간이 바로 무대예요. 세 번째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가족 또 상사 이러한 인간관계가 바로 등장 배우들이에요. 그중에 나는 주인공으로서의 배역을 부여받은 거죠. 내가 연기하는 것 자체가 각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 각본이라는 것은 조기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조기 결단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자라게 되면 야단을 맞지 않으려면 내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밥을 먹다가 밥을 흘리게 되면 야단을 맞아. 그러니까 앞으로 밥을 흘리지 말아야지. 이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면서 강화가 돼가지고 반복이 되면서 굳어져 버린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파괴적인 각본은 흔히 부모의 감정 폭발에 생겨요. 부모가 야 너는 잘하는 게 뭐냐? 그렇게 잘하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뭘 해도 맨날 부모님한테 야단만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패배자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상실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 자신이 뭔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각본이 형성이 돼요. 세 번째는 인생 각본은 때로는 이면교류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기도 해요. 되게 우리는 겉으로 표현하는 말 속에 딴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너 좀 얌전히 있어. 이 얘기 뭡니까? 너 나대지 말고 나 귀찮게 하지 마.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마. 이 말을 얌전히 있어. 너 좀 좋은 아이가 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한 말만 그대로 지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때요? 자꾸 우리 부모가 하는 겉으로 표현된 그 말 이면에 혹시 속뜻이 무엇일까? 이거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인 이런
그 태도가 형성되지 않아요. 인생 각본에는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승자의 각본이에요. 승자의 각본. 승자의 각본은요, 항상 무엇이든지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예, 그리고 항상 승자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충실해요. 과거나 도래되지 않은 미래에 기대감을 갖지 않고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살아가요. 이에 반대되는 건 패자의 각본이죠. 부정적으로 살아가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실패가 너무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이걸 거부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이제 평범한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 주로 그냥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승자인가 패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승자는 승자 정신을 갖고요. 그 다음에 항상 지금 여기에를 생각해요. 그리고 잘못했지만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에 반해서 패자는 패자의 정신, 자기가 패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또는 미래에 집착을 해요. 만약 내가 그때 이걸 선택했더라면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가정법을 주로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승자는 주인의식을 갖죠. 패자는 이에 반면에 손님의식을 갖고요. 또 승자는 상호 서로 도우려고 해요. 그런데 패자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궁극적으로 승자는 자아실현을 하지만 패자는 자아실현에 장애물을 스스로 안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의 각본에서 우리는 탈출해서 이제 새롭게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주적이고 발전적인 드라마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삶의 제목을 붙인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제목에 이름을 하나 붙여주시고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 그 밑에다가는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 이유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른쪽에는 앞으로 달라지는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의 제목은 무엇일까? 영화 제목으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영화의 제목을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그런 타성, 특성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죠. 성공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잠재의식을 발휘해, 잠재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공의 행복 또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수립한 행동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정의 개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떨 때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 또 그 열정에 의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또 장애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나 자신은 어떨 때 동기부여가 되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해서 열심히 행동 계획을 실천해 간다면 우리는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의 인생 각본을 자주적이고 발전적인 드라마로 다시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삶에 집착하지 마시고 미래에 도래되지 않은 그런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 지금 삶, here and now, 지금 존재하는 여기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린 셀프 리더로서 멋진 삶을 펼쳐나가시고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행복하고 주변 사람과 행복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다가오는 내일이 너무나도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